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차트 3 자원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원화를 할 수 있는 폐기물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그리고 자원화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따라서 가장 먼저 퇴비화, 우리가 보편적으로 자원화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퇴비화입니다. 자, 따라서 퇴비화에 관계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퇴비화 기술입니다. 자, 퇴비화를 기술을 우리가 배울 때 전체적인 내용을 다 정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출제되는 내용을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면, 퇴비화를 시켰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비료의 가치가 낮다는 거, 그리고 부피의 감소, 부피의 감소를 우리가 감용률이라고 하거든요. 감용률이 50% 이하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하면 부피가 많이 주는 게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퇴비화를 하게 되면 폐기물을 처분하는 과정 중에 퇴비화를 시키는 과정은 비료의 가치가 낮고 부피 감용률이 50% 이하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다. 이 내용이 주로 시험에서 많이 나오니까 잘 숙지를 먼저 하세요. 자, 먼저 1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퇴비화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음식 쓰레기. 그럼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재활용을 했을 때 가장 문제점이 뭐냐? 자, 여러분들이 우리 음식물을 잘 생각해 보면 음식물이 좀 어때요? 짜요. 그죠? 대부분이 짜게 먹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분의 함량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분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퇴비로 이용하기가 부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퇴비를 정상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급하는 적정 공기량은 우리가 퇴비화를 했을 때 호기성 퇴비화를 시켰을 때 적정한 우리가 공기 공급량은 5에서 1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기성 폐기물, 여기서 폐기물은 대부분 유기성 폐기물, 무기성 폐기물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분해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유기성 폐기물이라는 것은 분해가 일어나는 폐기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분해가 안 일어나면 소화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유기성 폐기물의 대상이며 당연히 이제 유기성 폐기물 중에서 퇴비화를 한다는 거고, 그리고 함수율이 60% 전후. 여기서 함수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의 함유량을 함수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해를 위해서는 대상 원료별 적합한 탄질소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자, 퇴비화에서 꼭 나오는 게 뭐냐면 C 나누기 N이에요. 여기서 C라는 게 탄소, N이라는 게 질소예요. 그러면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음식물 쓰레기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와 질소의 비를 우리가 탄질소비 또는 줄여서 탄질비 또는 CMB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앞으로. 자, 그리고 5번에 통기 계량제. 통기라는 것은 공기가 통하는 이제 우리가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기를 통하게 하기 위해서 통기 계량제로 우리가 뭐를 많이 사용하느냐면 톱밥을 많이 써요. 자, 그리고 통기 계량제 같은 경우에서는 수분을 조절한다든지 탄질소비를 조절하는 기능을 거의 대부분이 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6번에 생산된 퇴비는 비료의 가치가 낮고, 그리고 퇴비 완성 시에 부피 감소율이 50% 이하로 낮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에서 가장 오답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문구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초기 시설 투자비가 낮고 운영 시에 소요 에너지도 낮은 편이다. 자, 그리고 8번 다른 폐기물 처리 기술에 비해서 고도의 기술 수준이 요구되지 않는 편이고, 자, 그리고 퇴비 제품의 표준화가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리고 부지가 많이 필요한 편이다. 아무래도 이렇게 퇴비화를 하게 되면 넓은 부지에서 퇴비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퇴비화를 시킨 후에는 탄질소비가 얼마 정도가 적합하냐? 10 이하가 적합합니다. 그래서 퇴비화가 완전히 종료가 됐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탄소와 질소의 비가 10 정도로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생산품인 퇴비는 토양 계량제로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체크되어 있는 내용들은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문제 1번 퇴비화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가번에 퇴비화가 완성된 후에도 부피가 크게 감소하지 않아서 통상 50% 이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퇴비화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가번에 퇴비화 후에는 탄소와 질소의 비가 70에서 85% 정도로 높아진다가 아니고 CMB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되죠? 10 정도.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므로 퇴비 제품의 품질 표준화가 잘 되지 않죠. 그리고 운영 시 소요되는 에너지가 낮고 생산품인 퇴비는 토양 계량 재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퇴비와의 영양인자 중에서 탄질비, 탄질소비, 탄질비, CMB. 자,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탄질비라는 것은 퇴비화를 시켰을 때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탄소와 질소가 퇴비화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먼저 질소는 미생물 생장에 필요한 단백질 합성에 주로 쓰이는 게 질소예요.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 퇴비화를 시켰을 때 적정 CMB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면 30 정도입니다. 탄소와 질소의 비. 퇴비화가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는 10 정도가 적합하겠지만은 우리가 퇴비화를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상태에서는 30 정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3번과 4번이 중요한데 CMB가 너무 낮아요. 그리고 CMB가 너무 높아요. 그러면 CMB가 너무 낮다는 것은 지금 여기 있네요. 20 이하를 뜻해요. CMB가. 자, 그리고 CMB가 너무 높다는 것은 CMB가 80 이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CMB가 20 이하가 되면 CMB가 너무 낮다. 80 이상이 되면 너무 높다. 근데 이제 CMB가 너무 높고 너무 낮았을 때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그 문제점이 뭐냐면 CMB가 너무 낮게 되면 NH3라는 암모니아가 발생해요. NH3는 악취,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이죠. 그래서 퇴비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CMB가 80 이상이 되면 퇴비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CMB가 너무 낮으면, 다시 말해서 CMB가 20 이하가 되면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을 해요. 이 암모니아 가스가 NH3입니다. 가스가 발생함으로써 악취를 유발을 하게 됩니다. NH3가 악취 유발 물질이에요. 그리고 CMB가 너무 높으면, 다시 말해서 80 이상이 되면 질소분의 함량이 적어서 퇴비화가 잘 안 돼요. 따라서 퇴비화가 잘 안 되니까 소요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탄질 소비를 가장 적정한 30 정도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퇴비와 탄소가 많으면 퇴비의 pH를 낮추는 게 특징이다. 자, 팁을 볼게요. CMB가 낮은 경우에 20 이하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위에서 본 것처럼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암모니아 가스가 NH3죠. 암모니아가 발생하니까 뭐를 유발하죠? 악취, 냄새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2번, 질소원 손실이 커서 비료 효과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비료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퇴비화 과정 중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유발된다. 이 냄새라는 것은 NH3가 악취 유발 물질이기 때문에 NH3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냄새, 악취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CMB가 낮은 경우 20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만히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함으로써 냄새가 유발되죠. 다만이 질소원의 손실이 커서 비료 효과가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실제로 비료의 가치가 높다는 것은 N과 P죠. 그래서 N이라는 질소와 P라는 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면 비료의 가치가 높고 그 두 가지가 없으면 비료의 가치가 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기산 생성량의 증가로 pH가 저하된다고 그랬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질소가 암모니아로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pH가 낮으면 NH3가 발생하니까. 근데 이제 NH3 같은 경우에서는 액성이 뭐냐면 약알칼리성이에요. 약알칼리성이라는 것은 pH 7 이상을 알칼리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약알칼리성이니까 pH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pH가 증가하게 되겠죠. NH3가 발생함으로써. 이번에 퇴비화 과정 중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악취가 발생을 하는 단점을 가진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게 되면 기계식 반응조 퇴비화 공법의 특징입니다. 자, 반응조를 기계식으로 반응조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퇴비화가 밀폐된 반응조 내에서 수행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퇴비화의 원료 물질의 혼합에 따라서 우리가 수직형과 수평형 두 가지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수평형과 수직형에서 우리가 특징을 구별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3번에 보시면 수직형 퇴비화 반응조, 수평형 퇴비화 반응조가 있습니다. 3번에 보시면 수직형 퇴비화 반응조는 반응조 전체에 최적 조건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생산된 대비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반응조의 최적 조건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게 수직형의 특징. 반면에 수평형 같은 경우에서는 수직형 대비와 반응조와는 달리 공기 흐름 경로를 짧게 유지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출처 있는 내용 자체를 가지고 시험에서 출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문제 3번. 기계식 반응조의 대비화 공법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대비화가 밀폐된 반응조에서 수행이 된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비화 원료 물질의 성분에 따라서 수직형과 수평형으로 나누어 대비화를 수행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수직형이나 수평형으로 나누는 것은 뭐냐면 원료의 성분이 아니고 뭐예요? 혼합에 따라서 나누는 거죠. 그리고 수직형 대비화 반응조는 반응조 전체에 최적 조건을 유지하기가 어때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평형 대비화 반응조는 수직형 대비화 반응조와는 달리 공기 흐름의 경로를 짧게 유지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답은 나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네 번째 보시게 되면 친산소성 대비화 공정의 설계 운영의 고려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이용을 하는, 다시 말해서 호기성 조건에서 대비화를 하는 공정입니다. 자, 그러면 대비화를 시켰을 때 입자가 가지고 있는 크기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입자의 크기는 25에서 75mm 정도. 자, 그리고 가장 초기에 탄소와 질소의 비 얼마 정도가 적합하죠? 25에서 50이 적합합니다. 친산소성인 경우에서는. 자, 그리고 탄질소비가 너무 높으면, 너무 높다는 것은 80 이상. 그리고 탄질소비가 너무 낮으면 이렇게 하면 20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탄질소비가 너무 높으면 질소분의 함량이 적어요. 그래서 대비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반면에 탄질소비가 20 이하로 작으면 NH3라는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을 해서 악취가 유발되죠. 자, 그리고 병원균의 제어는 병원균 3회를 위해서는 60에서 70도씨에서 24시간 이상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pH의 조절은 암모니아 가스에 의한 질소 손질을 줄이기 위해서 pH 8.5 이상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비화 기간 동안의 수분의 함량은 수분은 50에서 60% 범위, 그리고 대비단의 온도는 초기는 50에서 55도씨, 그리고 활발한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높은 온도 55에서 60도씨가 적당해요. 그래서 시험상에서 여러분들 친산소성 대비화 공정의 설계 운영의 고려인자로서 잘못 설명된 것을 찾으시오, 이런 식으로 시험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고려인자들은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문제 4번을 볼게요. 친산소성 대비화 공정의 설계 운영 고려인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자, 입자의 크기는 25에서 75mm 맞습니다. 다음에 CMB가 높은 경우라는 것은 80 이상, 암모니아 손실로 탄소가 제한인자로 작용한다고 그랬어요. 탄질소비가 높다는 소리는 뭐죠? 질소가 부족하죠. 질소가 부족하니까 대비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어떻게 되죠? 길어집니다. 자, 그리고 4번 병원균 제어는 병원균 3회를 위해서 60에서 70도씨에서 24시간 이상 유지, 그리고 pH 조절은 암모니아 가스에 의한 질소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pH 8.5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죠. 따라서 CMB에 관계되는 내용은 특히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시는 게 시험 문제를 풀이했을 때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5번째 보시게 되면 대비화를 위한 설비가 나와 있어요. 자, 대비화를 위한 설비는 3가지가 있는데 공기 공급 시설, 수분 조절 시설, 그리고 교반 시설입니다. 그래서 공기, 수분, 교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대비화를 위한 설비는 공기, 수분, 교반에 관계되는 시설이다. 그러면 문제 5번은 자, 공기, 수분, 교반, 정답은 가온시설. 가온시설이라는 것은 온도를 증가하는 시설을 가온시설이라고 해요. 대비화에서는 가온시설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대비화의 장점과 단점. 자, 먼저 대비화를 했을 때 장점을 보겠습니다. 운영 시에 소요되는 에너지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폐기물 처리 기술에 비해서 고도의 기술 수준이 요구되지 않아요. 그리고 초기 투사비가 아주 적게 들어갑니다. 퇴비는 토양의 이화학 성질을 개선시키는 토양 계량 제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초기 시설 투자가 적으므로 운영 시에 소요되는
에너지도 작다는 거. 그래서 에너지는 무조건 작아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요. 초기 투자비가 적어요. 그 다음 퇴비는 토양 계량제로도 이용할 수 있는 장점들이 많아요. 근데 단점에 보시게 되면 질소나 인이 포함되어 있어야지 비료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퇴비화를 시키게 되면 질소와 인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비료의 가치가 낮아요. 그리고 퇴비화가 완성되면 우리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폐기물 처리 종류 중에서 퇴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부피 감량률이 커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부피가 크게 감소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50% 이하. 그러니까 폐기물을 처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좋은 건 아니죠. 부피가 많이 줄어야지 좋은 거니까. 그리고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므로 퇴비 품질의 표준화가 어렵다. 따라서 앞에서도 계속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수업만 잘 들으시면 답을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문제 6번. 퇴비화의 장단점으로 잘못된 것은 운영 시에 소요되는 에너지는 무조건 작아요.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므로 퇴비 제품의 품질 표준화가 다양한 재료가 들어오니까 품질 표준화가 되기가 어때요? 어렵죠. 그리고 부피가 60% 이상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감량화가 50% 이하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부피 감소율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리고 생산된 퇴비는 비료의 가치가 어때요? 낮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여러분들 7번에 보시게 되면 평화제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평화제. 볼킹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평화제는 여러 가지의 종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평화제는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수분을 조절한다고 그래서 수분 조절제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수분 조절제니까 당연히 처리 대상 물질의 수분 함량을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대비의 질은 주로 탄소와 질소의 비거든요. 그래서 탄질소비를 개선하는 데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처리 대상 물질 내에 공기가 원활히 유동될 수 있도록 하죠. 아무래도 이렇게 공기가 많이 통과할 수 있는 이제 재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비 생산에 필요한 탄소나 질소를 함유시켜서 제공할 수 있고, 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게 톱밥이나 볏짚, 낙엽을 우리가 주로 평화제로 사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문제 7번을 볼게요. 퇴비를 효과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퇴비화 공정 중에서 주입하는 볼킹 에이전트, 평화제입니다. 평화제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의 처리 대상 물질의 수분 함량을 조절을 한다. 가번의 미생물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퇴비의 완숙을 유도한다. 그리고 퇴비의 질 개선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처리 대상 물질 내의 공기가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한다. 지금 이 문제 조건에서는 여러분들이 퇴비에 집중을 하시면 안 돼요. 문제 자체가 퇴비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뭐에 집중을 해야 되죠? 볼킹 에이전트라는 평화제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화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닌 걸 찾는 거죠. 따라서 퇴비의 완숙 유도하고는 관계없죠. 그래서 미생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평화제는 아니에요. 따라서 4번이 정답. 수분 조절제니까. 자, 8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8번 내용을 보시게 되면 통기 계량제의 특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통기 계량제입니다. 통기 계량제라는 거, 통기가 뭐예요? 공기가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통기라는 것은 공기가 통과되는 물질, 그게 바로 통기 계량제입니다. 그럼 통기 계량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면 먼저 종류를 한번 볼게요. 자, 볏짚이 있어요. 그리고 톱밥이 있고 파쇄 목편, 그리고 왕겨. 자, 왕겨도 마찬가지 파쇄된 왕겨입니다. 목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무 껍질을 뜻하죠. 이제 나무 껍질이라기보다 나무를 뜻합니다. 그래서 나무 자체를 파쇄를 한 입자를 우리가 파쇄 목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먼저 볏짚의 특징을 보시면 볏짚에는 뭐가 많이 함유되어 있느냐면 K라는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칼륨이 필요한 곳에서 주로 뭐를 많이 쓰면 되죠? 볏짚을 많이 쓰면 되겠죠? 그리고 톱밥에 보면 톱밥의 종류에 따라서 분해 속도가 다양해요. 톱밥 같은 경우에는 재질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똑같은 톱밥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톱밥의 원료 자체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톱밥의 종류에 따라서 분해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고 분해 속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파쇄 목편.
파쇄 목편 같은 경우에서는 목재를 우리가 파쇄를 한 거죠. 자, 폐목재 내에서 퇴비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 물질의 함유 가능성이 있어요. 폐목재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보면 이 목재 자체를 어디에서 사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폐목재 자체의 유해 물질의 함유 가능성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해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퇴비와에 사용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완개입니다. 완개 같은 경우에서도 파쇄된 완개입니다. 발생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류 공간이 필요하다. 저류 공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관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발생 기간이 완개 같은 경우에서는 항상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발생했을 때 우리가 많이 보관을 하려고 하면 보관 장소, 저류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문제 8번에 보시게 되면 퇴비와에 사용되는 통기계량제의 종류별 특성으로서 틀린 것은 가번에 칼륨은 볏짚은 칼륨분이 높다고 그래서요. 칼륨이라는 것은 K를 뜻합니다. 맞습니다. 나번에 톱밥은 주 성분이 분해성 유기물이기 때문에 분해가 빠르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톱밥 자체가 지금 유기물이기 때문에 분해가 빠를 수도 있겠지만은 이 톱밥 자체가 어떤 원료에서 어떤 재료에서 톱밥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뭐 소나무의 톱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톱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아무래도 분해 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분해 속도가 빠르다기보다는 분해 속도가 다양하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다음에 파쇄 목표는 폐목재 내에서 퇴비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 물질의 함유 유무를 우리가 판단을 해서 유해 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면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 유해 물질이 함유되지 않았을 때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4번 완개는 파쇄 완개입니다. 발생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류 공간이 필요하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류 공간이라는 것은 보관을 해야 되는 공간이죠. 그래서 보관을 많이 해놔야지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하고자 했을 때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9번에 보시게 되면 부식질입니다. 부식질. 자, 부식질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유기물 이제 우리 낙엽 같은 유기물이 분해가 되어서 발생된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부식질의 특징을 먼저 보시게 되면 악취가 없는 안정된 유기물이며 흙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기물이라는 것은 분해될 수 있는 물질이죠. 그러니까 부식질 자체가 될 수 있는 원재료, 낙엽이나 이런 물질들이 유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식질이 된다 하더라도 유기물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분해가 완전히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유기물은 흙과 같은 거예요. 흙은 아니지만, 토양은 아니지만 흙과 비슷한 값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산이나 이렇게 가보게 되면 흙은 아닌데 아주 부드러운 흙처럼 생긴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물질들을 부식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흙에 가깝기 때문에 흙 냄새가 나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물 보유력과 양이온 교환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비가 왔을 때 물을 함유를 쉽게 합니다. 그리고 건조됐을 때 또 물을 배출을 시키겠죠. 물 보유력과 양이온 교환 능력이 뛰어난 게 부식질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이 부식질 같은 경우에서는 색깔을 나타내요. 색깔을 나타내는데 주로 갈색을 나타내죠.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이제 흙보다 바로 약간 위쪽에 있는 흙 사이에 있는 건데 아무래도 갈색을 나타내게 되면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악취가 아니고 흙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악취가 난다고 문제가 나오게 되면 악취가 나온다는 말은 틀려요. 악취는 없고 흙냄새는 악취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리그닌의 함량은 높지만은 가용 영양분의 함량은 낮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리그닌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팁에 보시면 침엽수나 활엽수 등의 목본식물, 그러니까 침엽수나 활엽식물을 우리가 목본식물이라고 하는데 목본식물이나 일부 조류에서 조직을 지지하는 중요한 구조 물질을 우리가 리그닌, 다시 말해서 유기고분자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유기고분자 물질이란 고분자 물질은 분해가 잘 되지 않는 물질이에요. 유기물은 유기물인데 분해가 빠르게 되는 게 아니고 분해가 조금 늦죠. 리그닌 성분은. 그래서 리그닌 함량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가용 영양분의 함량은 낮아요. 여기서 가용 영양분이라는 것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영양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영양분은 낮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토양 계량제로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토양 계량제로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게 CMB예요. 그래서 CMB는 어느 정도냐 하면 10 내외로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병원균이 사멸되어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부식질에는 병원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9번에 보시면 퇴비화는 도시 폐기물 중에서 음식 찌꺼기, 낙엽 또는 하수 처리장 찌꺼기와 같은 유기물을 안정한 상태의 부식질로 변화시키는 공정이다. 다음 중에서 부식질의 특징으로서 틀린 것은 가번 병원균이 사멸되어서 거의 없다. 맞습니다. CMB가 높아져서 토양 계량제로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런데 토양 계량제로는 사용할 수 있는데 탄질소비가 어때요? 탄질소비가 높진 않죠. 탄질소비가 얼마로 되어 있죠? 10 내외로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질소비라는 말이 틀려요. 그래서 10 내외, 10에서 20 전부 다 같은 내용으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물 보유력과 양이온 교환 능력이 좋고, 물 보유 능력과 양이온 교환 능력이 좋고, 그리고 악취가 없는 안정된 유기물. 자, 악취가 없는데 냄새는 있어요, 없어요? 냄새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냄새는 있는데 어떤 냄새가 나죠? 그렇죠. 흙냄새가 난다 이렇게 했죠. 자, 여기서 CMB의 풀이는 위에서 있는 것처럼 10 내외로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CMB는 10 내외로 낮은 편이다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수업을 여러분들이 듣고 난 다음에 이론 정리를 했을 때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이론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론 정리를 하게 되면 중요한 문제는 예시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이론이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출제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지 앞으로 출제되는 문제가 유사 문제 비슷하게 출제되니까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시 문제와 이론 문제를 반드시 같이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해를 한 다음에 정리하게 되면 머릿속에 반드시 숙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